지금 기출문제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이 8월달이죠. 9월, 10월, 늦어도 10월달에는 책이 나올 겁니다. 그럼 기출문제집에 놓으면 그냥 이게 바이블이야 생각하시고, 진도 나가면 그날 진도 나가면 관련된 기출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말고요. 한 두세 개 풀어보고 매일매일 기출문제를 부지런하게 많이 풀어보세요.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3번 이상 풀다 보면 문제를 보기 전에 답을 먼저 외우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한 3회독 이상 하게 되면 문제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답이 먼저 들어오네.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계산기가 안 눌러져요. 근데 어차피 답은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해설 딱 하려는, 해설은 바로 밑에 없어요. 해설이 바로 밑에 있구나. 해설을 딱 가려놓고 그 답은 마킹하면 안 되고요. 계속 반복해서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1교시 한 거죠. 1교시. 자, 지금 이제 2교시 합니다. 1교시 정도 접해보니까 어떤가요? 생각보다는 별 내용 없는 것 같죠? 아니, 꼭 1교시라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접하기 전에는 막막하고, 접해보면 생각보다 꼭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은 물론 이제 난이도가 있는 건 난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 이제 두 번째 재무제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회계를 하다가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돈으로 해석하면 돼요. 제자가 무슨 제자죠? 모든 제자. 그러니까 돈하고 관련된 모든 표, 이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업은 이런 정보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놓은 거고요.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이 다양한 정보들을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해야죠. 근데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때 생각해 봐요. 이번에 사무실을 임차했는데 어디에 소재하는 건물이며 임대료가 월 얼마인데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10% TC를 해준다고 하길래 한꺼번에 지불했습니다. 얼마나 번잡할까요? 정보 이용자들이 봐도 모를 텐데.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하나의 표로 만드는데 그 표를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부른다고요. 자, 재무제표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자, 5가지는 재무제표가 이제 무엇일까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자, 그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가 뭐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돈하고 관련된 모든 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재무제표 이제 하나씩 들어갑니다.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처음에는 재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표현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괜히 불편하고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시죠. 돈하고 관련된 모든 표. 회계는 말입니다. 민법도 마찬가지인데 이 전부 다 한자입니다. 한자. 특히 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한자를 잘 알면 훨씬 편해져요. 근데 이제 회계는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전부 다 이제 영어식으로 자꾸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여전히 우리 문화 속에 남아있는 게 한자어라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낯선 용어들은 한자로 자꾸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훨씬 보기가 편할 겁니다. 자, 재무제표입니다. 자, 종류를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5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는 이미 우리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재무상태표. 그럼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재무상태표는 뭐였습니까? 단어 그대로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표겠네요. 재무상태가 뭐라고요? 자산, 부채, 자본. 오케이. 그게 시험 문제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손익계산서. 앞에 포괄자가 붙는데 신경을 쓰지 맙시다. 신경 쓰지 말고 포괄자가 있든 없든. 그래서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럼 손익계산서는 어떤 겁니까? 수익과 비용과 이익을 보고하는 표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하게 될 텐데
요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 원래는 이제 기업에서 재무상태표를 보고할 때는 그렇게 안 그려져 있는데 우리는 요게 T자처럼 영어 T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T계정이라고. 그래서 시험 준비는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훨씬 편해요. 자, 그래서 T계정으로 표현을 할 텐데 재무상태표 T계정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해요. 그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는데 자산의 종류가 엄청 많겠죠. 그러면 자산의 종류가 많는데 어떤 것은 첫 번째 적는 것도 있을 거고요. 어떤 건 두 번째 적는 것도 있고 어떤 번째는 10번째, 어떤 거는 100번째 적는 것도 있을 겁니다. 다 법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은 거예요. 얘는 무조건 첫 번째 적어. 얘는 무조건 두 번째 적으세요.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해 놓았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는 순서의 기준이 뭘까? 이게 유동성 기준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표현하면 현금화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위에, 속도가 더디면 더딜수록 뒤쪽으로. 지금 현재 내 수중에 있는 자산들 중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유동성이 가장 뛰어난 게 뭡니까? 예? 현금. 좋습니다. 현금. 자, 답 나왔습니다. 1순위 현금. 좋습니다. 자, 또요. 카드와 현금은 똑같습니다. 카드. 자, 또요. 예금도 똑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요 현금성 자산에 예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중에 있는 것 중에 또 말해보세요. 시계, 반지, 핸드폰, 신발은 어떨까요? 신발은 유동성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그러면 유동성이 뛰어난 것부터 먼저 적으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유동성이 뛰어난 것을 먼저 적으라고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런 표현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응? 이러면 아니, 이익은 생겼다니까요. 회사가 이익은 50억이 생겼어요. 근데 적자래요. 도산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현금이 없었어. 자, 만기가 되면 그동안 발행했던 각종 어미라든지 각종 부채가 만기가 돼서 도래할 것이 있죠. 그럼 만기가 돼서 어미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금으로 갚아야죠. 근데 현금은 없어요. 현금은 아주 적어요. 적은 대신에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토지, 건물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건실한 회사입니다. 엄청 자산이 많아요. 근데 현금이 적어요. 그럼 그냥 흑자도산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빠른 것을 먼저 적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첫 번째 뭐가 눈에 딱 들어올까요?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현금 흐름표를 재무제표의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자, 계속 갑시다. 재무제표를 계속 봐주세요.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하라고 해놓고 대변에는 부채하고 자본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채는 무슨 말입니까? 남의 돈. 자본은요? 내 돈. 어느 게 중요합니까? 남의 돈이 중요합니까? 내 돈이 중요합니까? 그냥 막 말하지 말고 딱 마음속에 있는 대로 말해보세요. 남의 돈은 빌려 썼으니까 빨리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남의 돈은 빌려 쓰는 거 아니야. 그거 빌려 쓰면 최대한 빨리 갚아. 어머님이 우리의 경제 개념을 잘못 시킨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얘야, 돈이 없으면 그냥 대출 받았어. 그리고 갚을 능력이 있으면 갚고, 갚을 능력 안 되면 갚지 마. 그리고 신용 파산하면 돼. 파산했다가 신용 불량자가 뭐 대단한 겁니까, 이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고 하는 이 파산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 유럽에 있던 제도예요. 자,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금융거래에 제한이 가는 거죠. 그러면 경제활동 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개인 파산을 정부가 인정해주고, 그럼 경제활동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하도록 인정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 그걸 또다시 부채를 해소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내 돈이 중요합니까? 남의 돈이 중요합니까? 그래요. 내 돈이 중요하죠. 내 돈이. 자, 그래서 네 번째 보세요. 자본 변동표예요. 아, 실제 내 돈이 중요한 거예요. 남의 돈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남의 돈 갚는다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무제표에는 복잡하게 원인과 결과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금액만 딱 나와 있을까요? 간단하게 금액, 계정 과목 하나에 금액 하나.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은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다섯 번째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은 이 모두 다 모든 항목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다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8월달 아니라 내년 시험 직전까지도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요. 자, 다시 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생각 안 나면 생각하세요. 재무상태표에서는 유동성이 뛰어난 자산을 먼저 기록하라고 했는데 유동성이 가장 뛰어난 게 현금이니까 그래서 현금 흐름표. 현금이 기초에는 얼마고 기말에는 얼마였는데 1년 동안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했는지 이것들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 다음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인데 부채는 남의 돈, 자본은 내 돈. 내 돈이 중요한 내 돈이. 그래서 자본 변동표. 그럼 자본 변동표는 뭐지? 이것도 똑같아요. 기초와 기말에 이 자본의 흐름. 근데 자본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본의 종류가 5가지입니다. 자본은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나중에 자본은 안 합니다. 자본은 그냥 건너뜁니다. 학습해야 될 내용에 비해서 출제 문항수가 적어서 대부분 다 건너뛰는데 우리는 그냥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의 종류는 그냥 5가지가 있다라는 정도만 그냥 가볍게. 추석은 이제 이 모든 내용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추석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자, 종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가 순간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으니까 재무상태표하고 연결을 하시라고요. 아, 유동성이 가장 뛰어난 게 현금이야. 아, 그러면 현금이 중요하겠다. 현금 흐름표. 부채와 자본, 당연히 내 돈이 중요해. 그럼 자본의 변동표. 그 다음에 정보 이용자들이 단순하게 현금 10억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추석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당좌 예금은 얼마고 보통 예금은 얼마고 이렇게 추석을 달도록 해놓은 겁니다. 자, 답 찾아보세요. 자, 답 찾으세요. 계속 놓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몇 번입니까? 1번입니까? 혹시 변경할 생각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그래도 1번입니까?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런 표현요. 이런 표현들. 지금 이제 이거 설명할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우리는 저건 신경 쓰지 말고요. 신경 쓰지 말고 재무상태표는 5개. 자, 5개 천천히 언급해보고 첫 번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아, 현금이 제일 중요해. 현금 흐름표. 내 돈이 중요하니까 자본 변동표. 그리고 추석. 자, 이거는 지금 바로 입력합시다.
자주 보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제 이걸 좀 구분해 봅시다. 여기서 이미 일정 기간과 일정 시점이라는 표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일정 시점이 뭘까요? 오케이, 기말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기말, 기초 이런 게 일정 시점이에요. 반면에 기간이라고 말한 게 일정 기간이에요. 저 표현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자, 이 둘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세요. 용돈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용돈. 아니, 용돈이라는 개념을 꼭 뭐 부모님으로부터 받거나 누구로부터 받는 게 꼭 용돈이 아니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쓰는 금액이 용돈인 거니까. 용돈은 얼마나 됩니까? 진도 나갑시다, 빨리. 용돈이 얼마입니까? 5만원. 자, 잠깐요. 저분이 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야 돼요.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적다고요? 10분의 5만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지금 표현을 정확하게 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근데 우리는 알아요. 5만원입니다. 그러면, 월 5만원이구나. 그건 우리 문화상에 그런 것이고, 우리 문화상. 자, 다시. 용돈이 얼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1시간에 5만원입니다. 한 달에 5만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자, 의미를 잘 보세요. 한 달에 얼마를 사용합니다. 이게 시간적 의미죠. 1시간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시간적 의미가 들어가야 이것이 명확해지면 이거는 유량이라고 해요. 이것을 일정 시점이라고, 일정 기간이라고 표현해요. 일정 기간. 자, 이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안경을 착용하고 계신데 시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합시다. 0점? 자, 0.4. 그럼 자, 정확하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한 달에 0.4라는 겁니까? 아니면 24년도에 0.4라는 겁니까? 지금 현재 0.4라는 겁니까? 그렇죠. 현재. 보세요. 지금 현재. 시간적 의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시력이 어떻게 됩니까? 24년도에는 0.4인데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현재 0.4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저량이라고 해요. 이걸 일정 시점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적 의미가 들어가야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은 기간적 의미. 시간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표현이 어색해집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점. 그 일정 시점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현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문화의 특성상 많은 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몸무게, 정보를 제공하면 어떻게 하면 그런 정보를 회계가 정보 제공이라 했더니 정보를 다 제공해버리네. 몸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니까 잘 봐요. 그러면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몸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일정 기간입니까? 시점입니까? 그렇죠. 시점이죠. 몸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24년도에는 48인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재 48kg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4년도에는 29입니다. 이거 뭐 웃기지 않습니까? 현재 29입니다. 이렇게. 개념. 자, 그러면 자, 기본 개념을 설정했으니까 이제 우리 시험 기준으로 갈게요. 자, 이 그림을 하나 볼까요? 자, 지금 항아리에 물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당 10리터씩 물을 부어서 현재 100리터가 모였대요. 자, 이걸 기간과 시점으로 나눠보세요. 이 정보는 일정 기간입니까? 시점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시간적 의미가 들어갔는데. 그렇죠. 일정 기간이 돼야죠.
반면에 현재 100리터가 모였습니다. 이거는 시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결론 이제 시험 기준으로 뭘 알아야 되느냐면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시점. 자, 재무제표 두 번째가 뭐였죠? 손익계산서.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 현금 흐름표.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본 변동표. 이들은 모두 다 일정 기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퀴즈. 추석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오케이, 맞습니다. 양쪽 다. 나머지 네 가지 재무제표에 부족한 게 있으면 다 추석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추석은 다 해당되는 거죠. 시험 문제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요거 한 번 더 보세요. 문제를. 표현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 출제자가 우리를 괴롭히려면 기간과 기말을 확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기말을 붙여버렸다 그럼 틀려버리는 겁니다. 여기다 기간을 붙였다 그럼 틀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재무제표 종류는 기억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과 일정 시점 때문에 틀리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편하게 T 계정이라고 했습니다. 재무상태표라고 이제 이름을 적어요. 여기에 무슨 회사 이름이 나와요. 여기 날짜가 나와요. 자, 24년을 기준으로 날짜 한번 말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2024년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놓을까요? 아니면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손익계산서는요? 2번처럼요. 현금 흐름표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잠시 후에 그렇게 그림을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구분해 봅시다. 보통 기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기간입니다. 끝나면 이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돼요. 외부 감사를 안 받으면 45일, 외부 감사를 받으면 90일 이후에 이 재무제표가 막 신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90일이면 3월이죠. 그러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면 신문에 막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나와요. 그렇게 공고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보면 이제 날짜가 막 이렇게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기억한다가 아닙니다. 시험 기준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도. 여러분 이제 실무를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우리 시험 범위의 실무가 아니라 실제 실무를 배우게 되면 재무제표 보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죠. 이거는 일정 기간입니까? 시점입니까? 기간이죠. 반면에 오늘이 8월 6일이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일정 시점. 예. 단기.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게 그러니까 단기. 그 단기라는 걸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단기 개념인데 단기 중에 단기라는 개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단기니까요. 그러니까 유량. 일정 기간. 만약 손익계산서의 수익이 100만 원이다. 근데 100만 원이 2월 10일 날 들어온 것도 있고 6월 20일 날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들어온 수익과 1년 동안에 발생한 비용을 기록하는 표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서로 협의가 된다면. 자, 종류. 자, 봅니다. 하나씩 정의할. 일단 다른 건 두고 유량, 저량만 보세요. 자, 일정 기간입니까? 일정 시점입니까? 일정 시점이죠. 표현 보세요. 손익계산서는요? 일정 기간이죠. 이렇게. 그럼 현금 흐름표는 일정 시점입니까? 기간입니까? 나머지 다 일정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일정 기간이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그냥 단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단기라는 단어가 앞서 보셨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하니까 그게 일정 기간이라고. 그렇죠. 자, 그 다음 자본 변동표. 일단 쭉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석. 구경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재무상태표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보지 마시고 구조만 보세요. 자, 재무상태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회사 이름이 들어갑니다. 좌측에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제 고등학생들은 저런 거 다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좌측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 블랭크 해놓고 뭐가 들어가느냐니까. 우리는 그런 건 아니고. 자, 날짜를 한번 보세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는다고요. 그 다음 차변, 대변,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자, 손익계산서 구경하러 갈게요. 자, 이 그림만요. 일정 기간과 일정 시점에 대한 표현들을 이렇게. 아직은 뭐 단기 순이익 이런 거는 자, 그냥 왔으니까 한번 구경만 하세요. 편안하게.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손익계산서입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래요. 그럼 차변, 대변. 어느 쪽에 비용이고 어느 쪽에 수익일까요? 단어 그대로 해석해요. 손익계산서죠. 그죠? 제목이 손이 뭘까요? 손이라는 게 수익입니까? 비용입니까? 손실이니까 비용이겠죠. 비용. 그러니까 차변의 비용이 오는 거예요. 손익이라고 했으니까 수익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 없다고요. 그냥 손익계산서 이렇게. 비용 쓰고 수익 쓰고.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수익은 100이고 비용이 70이에요. 앞서 우리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변합과 차변합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큰 쪽이 100이니까 작은 쪽을 큰 쪽과 맞춰줘야죠. 나머지 30. 수익이 비용보다 크니까 이익이 생긴 겁니까? 손해가 생긴 겁니까? 이익이죠. 이게 단기 순이익이라고 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면 좀 혼란스러운 게 아니 손실이 비용이 차변인데 왜 이익이 차변에 가 있지? 이게 아니라 앞서 했던 것처럼 이익이 많으니까 그럼 둘을 일치시키려면 나머지 금액은 차변 쪽에 기록을 한다고요. 그러면 차변 쪽에 뭔가 나머지가 기록되었다는 뜻은 이익이 많다는 뜻이죠. 그럼 반면에 그럼 반대로 가봅시다. 반대로. 자, 비용이 100원, 수익이 70. 그럼 나머지 30은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천천히 하면 이제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동일을 해야 되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100이면 70이니까 작은 쪽을 큰 쪽과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면 대변 쪽에 30 쓰고 그럼 이름 뭐 정해주면 될까? 이제 이게 계정 과목이거든요. 그 천천히 고민하면서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까지는
이런 개정 과목들은 막 암기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럼 스트레스가 확 쌓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대부분 다 거의 90% 이상은 해결될 겁니다. 자, 먼저 요 정의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구분할 것, 일정 시점과 일정 기간을 먼저 구분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 나머지는 일정 기간, 주석은 양쪽 다. 그 다음 그렇게 하나 정리하고요. 그 다음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 이익, 다른 말로 경영성과, 요거 다른 말로 재무상태, 그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 해보세요. 현금에 대한 기초나 기말과 기초금액과 기말 금액이 다르면 정감이 생겼다는 뜻이겠죠. 뭐. 예, 그것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리고 자본 변동표는 자본에 대해서요. 자본의 종류가 5개가 있다고요. 자본금도 있고 자본잉여금도 있고 자본금이라는 것만 오늘은 기억합시다. 주주들이 출자한 돈.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회사에 주식에 투자하려고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그 돈은 고스란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회사의 자본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주식회사들이 자기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주기를 원하는 이유가 주식을 많이 사줘야 자본금이 그만큼 커지니까요. 그럼 자본금이 커지면 자산은 어떻게 돼요? 자산. 대변의 부채하고 자본을 기록했죠. 이게 계속 커져가면 자산도 어때요? 계속 커져가죠. 그러면 일반인들은 저게 어떤 이유 때문에 자산이 커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산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정보를 통해서 듣는 거죠. 뉴스 시간에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 이 회사가 견실한 회사구나, 좋은 회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회사가 상장을 하는 데는 훨씬 유리한 거죠. 상장할 때는 말입니다. 상장할 때는 단기 순이익이, 자 아까 할 때 수익, 비용,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라는 걸 기록했죠. 회사가 상장을 하려면 단기 순이익이 중요할까요? 수익이 중요할까요? 수익이요. 일단 뻥튀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청 큽니다. 100억입니다. 비용이 102억입니다. 2억 손실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커야 돼요. 그냥 특정인의 이름을 칭해서 그런데 백종원 씨가 이번에 상장하려고 했는데 일단 상장이 일단 미뤄졌죠. 만일에 하나 이번에 상장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더라면 주가는 어땠을까요? 더 급격히 올랐을까요? 왜냐하면 상장을 신청했는데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브랜드 중에 특정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죠. 그래서 정부가 뭐라 그러던가요? 한번 살펴보겠다 그랬습니다. 살펴보고 상장을 결정하겠다고. 근데 만일 상장이 오케이로 끝났으면 무슨 뜻일까요?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럼 정부가 나가서 공신력을 인정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치가 엄청 뛰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일단 브레이크가 걸리는 바람에 한 템포 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도 결론은 상장하는 게 주된 목적이지 않았을까요? 그죠? 예전부터. 그럼 상장을 하려고 하면 결론 단기 순이익이 얼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 프랜차이즈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수도 많아지고 그럼 이게 커질 거 아닌가요? 그러면 상장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되죠. 자, 다시 하나씩 쫙쫙 이렇게 기억하면 불편하니까 먼저 일정 기간인지 일정 시점인지를 딱 구분하고요. 나 일정 기간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단기라고 표현해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 재무상태, 경영성과, 그 다음에 현금, 그 다음에 자본. 현금 어쩌고 저쩌고, 자본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주석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이는 일정 기간 개념이었죠. 다음에 이런 게 일정 시점입니다. 근데 재무제표가 5개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던가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그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일정 기간. 주석은 양쪽 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아, 필요한 거는 수업 시간에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 놓으면 됩니다. 네, 책에도 다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 PPT로 하는 것들은 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요약 정리할 때 거기 다 일단 최대한 그림을 집어넣어서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재무상태표까지, 손익계산서까지 해서 이제 재무제표라는 게 어떤 건지 재무제표들을 이제 구경했습니다. 천천히 혼자서 수업 들으시고 나서 읽어보시면 책 대부분이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것도 가령 이 표만 한번 구경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만 보면 조금 불편한데 수익은 100이고 비용은 70이다. 근데 어쨌든 대차는 평균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큰 쪽에 맞추어서 작은 쪽이 큰 쪽과 동일한 금액이 돼야 되니까 30. 그럼 이름을 뭐라고 적어주지? 비용보다는 수익이 큰 상태니까 이익을 봤다는 뜻이죠. 그래서 당기 순이익. 근데 이런 표현은 우리 평소도 많이 듣던 용어죠. 평소에 많이 쓰던 표현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익계산서 공식이라고 해요. 보세요. 어떻게 구했습니까?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거예요. 이걸 손익계산서 공식이라고 해요.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걸 공식이라고 외울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산, 부채, 자본. 이것도 등식 만들어 보세요.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표만 알면 T계정 정도만 기억하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다 정리될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까지 구경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그럼 재무상태표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런데 자본은 내 돈이죠. 근데 부채는 뭐라고 하면 남의 돈이죠. 자, 그래서 표현을 보세요.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내 돈이 얼마고 남의 돈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느 곳에 투자했느냐. 그러면 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 중에 어느 쪽을 보면 조달을 할 수 있을까요? 대변을 보면. 아, 지금 이 기업은 남의 돈이 60%가 있고 자기 자본이 40%가 있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어느 곳에 투자했지? 어느 곳에 사용했을까? 뭐 사는데 이 돈을 썼을까? 이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차변. 남의 돈 4억, 자기 돈 6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그 중에 현금 1억 있고, 재고자산 2억 있고, 이렇게 투자자산이 얼마 있고, 유형자산이 얼마 이렇게. 그래서 재무 상태표라는 것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구나. 용어만 잠시 구경해요. 3교시에 또 할 겁니다. 조달.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운용.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하고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운용한다. 다른 말로 사용한다.
그것을 나타내는 표가 재무상태표다. 그 재무상태표는 자산은 부채로 조달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다. 자산 어떻게 구성한다고요? 부채 플러스 자본.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자본을 조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다 자산에 포함하는 것이다. 부채를 많이 쓰는 게 부채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부채를 적게 사용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티몬 사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몽땅 다 부채입니다. 응? 부채를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그동안 우리는 관념상 잘못된 거란 얘기죠. 적절하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있어야 투자자들이 볼 때 이 기업은 견실한 기업이구나, 안전한 기업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식에 투자할 때는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까?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기타 재무제표들을 보고 주식 투자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정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우리는 뭘 보고 투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주위에서 뭐가 좋대 그러면 가는 거죠. 이게 원칙이죠. 실제로는 안 그러죠.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뭐 유튜브에서 주식 투자를 거론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라면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 이런 걸 좀 설명해서 투자는 투자자에게 맡겨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찍어버리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재무제표에 따라 잘 안 움직인다는 게 문제죠. 미국의 주가는 재무제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도요. 우리보다는 훨씬.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고 대학원 다닐 때 이제 투자론이라는 과목에 이제 등록금을 내면 그 실습비가 실험 실습비라는 명목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그때 한 클래스에 9명이 있었는데 1인당 해봤자 뭐 한 12,000원 이 정도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모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배우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추가로 돈을 조금 더 내보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걸 배웠거든요. 재무상태 보는 방법.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 회사의 퍼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앞으로 주가가 흘러갈 거냐 이런 걸 분석해서 투자를 했는데 정말 백전백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도 그때 당시 교수님한테 묻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면 외국인들이 외인 투자자가 어디에 가는지를 본 거예요. 그들 따라 움직이면 돈을 벌더라고요. 이게 뭐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삼성 그 오너들하고 붙어서 이길 수가 없죠. 우리가 이재용 씨하고 붙어서 이길 수가 없죠. 그럼 합리적인 방법은요. 이재용 씨가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잘 보면 돼요. 그가 투자하면 같이 투자하고 그가 빼면 같이 빼면.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와 친한 사람을 알아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게 정보라는 게 루머화 돼버리는 거죠. 정말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정보가 아니라 이게 루머가 돼서 루머가 돌아다니면서 주식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죠. 근데 최근에 보세요. 20, 30대를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네, 정말 그들은 분석합니다. 우리 시장만 분석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 시장 분석하고요. 단체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주 합리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20, 30대가 똑똑해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교시를 정리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재무제표 하나씩 조금씩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